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2022년 33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시험 치르신 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시험 당일날 빠르게 시험 총평,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요. 자세한 해설이 아닙니다. 이건 정답 위주의 좀 빠른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세한 해설은 앞으로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위주의 빠른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해설 전에 33회 시험의 총평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회 시험은 일단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총론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였는데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경제로는 살짝 줄었죠. 5문항. 수요공급에서 4개, 그리고 경기 변동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시장론, 여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시장론에서 7문항, 그리고 이 중에서 학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무려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 정리를 따로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정책론 다소 줄었습니다. 한 4개 정도. 많이 나오다가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요. 투자론 약간 살짝 줄었죠. 한 5문항 정도. 금융론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6개 정도 출제가 되었고, 개발론이 대폭 줄었습니다. 평균 한 4~5문항까지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한 2문제 정도로 좀 대폭 줄었다라는 특징. 그리고 순수 개발론은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 감정평가론, 우리 감정평가론은 예측한 대로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총론과 시장론이 뭐 한두 문제씩 좀 더 출제가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론 문제 좀 줄었다. 그리고 정책론도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론은 예년과 똑같고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9문항. 9문제로 거의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9개에서 10개 정도로 통일되는 것 같고요. 공법 문항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법 문항은 뭐 사실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도 다 배우신 거긴 한데,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가 하나, 그리고 용도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주상 공록하는 거 있었죠. 그걸 하나 물었습니다. 세법 매년 나오는 걸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특징이 이번 시험에서 이제 출제 문항 표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출제 세부 범위, 요거는 이제 한번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착물인 것과 단순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 정답은 가식 중인 수목에서 동산 골라내는 거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토지 특성에서 이제 부동성, 개별성, 부증성, 영속성 중에서 정답은 부동성을 가지고 정답을 처리하는 문제 하나 나왔었습니다. 토지 용어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답은 빈지였는데요. 포락지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환지하고 채비지란 단어, 그러니까 우리 환지 방식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둘 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요게 총론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한번 나왔다는 거. 주택 용어에서는 이제 다세대 주택 공법 관련되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4개, 평균 원래 3개 나오는 부분인데 4개까지 출제가 되었었고요. 경제론에서는 공급의 감소 요인, 감소 요인 찾아봐라 하는 거. 평균적으로는 이제 수요 감소 요인, 수요 증가 요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공급 감소 요인이 나왔다는 거,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체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까지 콜라보로 나오는 문제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균형의 이동, 균형이 이번에 2개가 나왔는데요. 이론 문제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경기 변동도 좀 쉽게 출제가 되었죠. 매도자 중시와 매수자 중시, 누가 중시되는지. 그래서 경제론은 총 5문항. 시장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보 현재 가치 계산 2년짜리 주는 거 정말 많이 연습했던 거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계산 문제로 거의 뭐 그 숫자까지 거의 흡사할 만큼 똑같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 관련되는 거 일반론적인 얘기 하나 나왔었고요. 허프 모형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좀 쉬웠고요. 티넨의 위치지대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계산 문제, 그다음에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 학자 정리, 베버, 레시, 넬슨, 해리스, 올만, 이런 학자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허프하고 랠리 쪽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문제가 다 나왔었고, 계산 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시장론에서는 학자와 관련되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정책론입니다. 정책론은 4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용도 지역에서는 이제 도시지역, 주상공록 하는 거 있었죠. 좀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게 부동산 정책의 시간적 순서. 요거 우리 한번 연습해 봤었습니다. IMF 이전, IMF 이후 해서 한번 연습해 봤었었는데, 올해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중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시행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제. 조세 정책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맞췄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공공임대주택 정책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8개 있었죠. 영국행 통장 분기기 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해서 민간임대주택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사실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4개. 투자로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투자로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수정가, 할인율 뭐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나왔었고요.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예측했던 부분이고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효과를 최고로 크게 하려면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 갖고 와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어림셈법이 2개가 나왔습니다. 어림셈법이 이론 문제 하나, 순소득 승수 계산 문제 하나. 여기서는 순소득 승수 계산과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2개 다 다소 좀 쉬웠던.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조금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시간도 많이 안 걸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고, 금융론 다소 1~2개 정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주택금융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고요. 난이도 최하짜리 주택연금 시행하는 기간 어느 기간이냐?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가 흔히 HF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거 관련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대출 잔액 계산하는 거. 오늘 그 풀어드리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대출 잔액 계산하는 문제였었고요. 자금의 상환 방법에서 가중평균 상환기간, 우리 이런 말이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회수기간, 누가 회수가 빠르냐, 누가 느리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하나 나왔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제 시험에서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까지 여러분들이 범위를 확대하시면 사실 공부할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하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아주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정의를 내릴 줄 아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금융론의 계산 문제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개발론 평균 한 4개에서 5개까지는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쉽게 위탁관리 방식 장단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하나. 두 번째가 부동산 마케팅 중에서 시장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시장점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수요자로 바꿔서 좀 쉽게,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망의 8번째 편, 감정평가론이 7개 출제가 되었는데, 감정평가론은 이제 감가수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원가 방식이죠. 그리고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가 좀 특이할 만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원가법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가법은 감가수정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제가 사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끝까지 한번 외워보자라고 많이 했었고 문제에서도 많이 냈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 공시상 5개, 뭐 우리 집원 단위 면적당 가격에서 쭉 나오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 주제가 되었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 난이도 하로 나왔습니다. 비교 방식에 속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 그래서 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이란 걸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자본 환원율. 우리가 뭐 환원 이율 그래도 되고 환원율 그래도 되고 자본 환원율 그래도 되는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다소 높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세부 출제 사항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상짜리가 11개, 중이 17개, 하가 12개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전 시험이었던 32회 시험에서는요, 난이도 상위 한 8개 정도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한 서너 개 정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직전 시험이었던 32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하짜리가 한 16개 정도로 있었는데 줄어서 12개. 그래서 상은 어떻게 줄고 상은 늘고 하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최근 5개년 시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심지어 30회 시험이 우리 최근 5개년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과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 작년 시험 기준으로 난이도를 본다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한 10점 정도의 점수 하락이 예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 역시 난이도 구별은 뚜렷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맞추라고 내는 문제, 하짜리와 그다음에 요거는 뭐 좀 어렵지 않겠나 하고 상짜리 이렇게 난이도 상하의 구분, 중도 아닙니다. 상과 하의 구분이 상당히 뚜렷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해다. 계산 문제는 총 9개, 공법 관련되는 거 2개, 세법 관련되는 거 하나씩 출제가 되었고요. 계산 문제는 한 4, 5개, 절반 정도는 아주 쉽게,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게 만드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 하짜리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아무리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34회 시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앞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요, 계산 문제 한다 그러면 계산 문제 절반 정도 맞추는 목표로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나왔을 때 7개가 8개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이번처럼 시험이 조금 어려웠던 해도 절반 정도는 그냥 우리가 외웠던 기출 문제에서 우리 기계적으로 다루었던 계산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계속 또 강조가 되는 내용이죠. 시장론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중에서 학자 관련되는 내용, 학자 관련되는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대 시험에서 학자 관련되는 시험 문제는 역대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4번, 33번 이상 시험을 치는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자 관련되는 문제가 거의 무려 5문제니까 점수로 환산하면 12.5점. 그러니까 학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따로 좀 정리하셔야 될 만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만큼 좀 중요한 내용들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수투감이라고 합니다.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투감은 여전히 3개를 합쳐서 10문항, 17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사실은 과락을 면할 수가 있다. 계산 문제도 공평하게 수요공급에서 2개, 투자론에서 2개, 감정평가론에서 2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수요공급 이론에서 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요, 수투감의 계산 문제가 다소 쉬웠습니다. 수투감의 계산 문제가 다소 쉬웠다. 계산 문제도 2개씩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수투감의 계산 문제가 다소 쉬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론, 가성비가 좋은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특감 중에서 사실은 가성비 가장 좋은 파트가 뭡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감정평가론이 한두 개를 빼면 정말 만점도 저는 기대를 사실 하는데요. 감정평가론 만점 7개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지극히 평범했던 그렇게 난이도를 우리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난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해가 갈수록 난이도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짜실 때는요, 그 학습 전략은 난이도 중과 하에서 최대한 점수를 이제 확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좀 배제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점 시험에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쉽게 우리 시험에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계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개 정도 나온다면 5개 풀 수 있는 것과 5개 풀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다 맞추겠다는 목표는 좀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절반 이상만 맞추겠다. 계산 좀 능력이 강하신 분들은 한 7개, 8개까지 도전해 보시고, 계산 능력이 약하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 한 4, 5개는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투감의 좀 발빠른 정보, 그 중에서도 감정평가론,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파트라 그랬습니다. 감정평가론의 발빠른 정복과 나머지 파트들, 수투감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을 어느 시점부터 점수를 끌어올릴까에 대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이도 낮은 부분만 실수 없이 점수로 연결하신다면,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만 시험장에서 잘 배제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을 때 타율이라고 하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문제를 갖다가 빨리 선정해서 풀이를 하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아닌 오답이 될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빨리 배제를 하시는 그 선구안만 좀 가져주시면요, 우리 시험에 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회 시험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합격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조금 늦는 것뿐이니까요. 앞으로 크게 우sul다를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험 해설 강의 33회 부동산학개론 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해설 강의는요, 정답 위주의 빠른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해설은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 위주의 빠른 해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토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요 세 가지는요, 대표적인 그렇지, 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구분되는 거를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식, 말만 들어도 막 좀 가식적인 놈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갖다가 가면할 때 가짜입니다. 그런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하짜리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하로 분류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도 난이도 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특성,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이걸 또 우리 무슨 성이라 그래요?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성은 시험에 낼 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뭐 국지화된다,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지자체마다 조세 수입이라든지 상이한 규제와 통제가 되는 근거가 된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되는 거 맞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정답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갔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분류하게 되면 5가지가 있죠. 뭐 있었어요? 산, 본, 생소상 기억나시죠? 산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재의 성격도 여기 있잖아요.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땡.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일단 틀린 말이에요.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 선생님 그럼 맞습니까? 그래도 틀려요.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면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증가는 안 되는 거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 증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 번째,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단기에 신규 공급은 전혀 불가능하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맞지만 장기에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인 건 아니고 다소 탄력적이다. 우리 물 단장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단기에 비탄력적은 말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장기를 지우셔야 되겠죠.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측면에서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리적 측면. 경제적인 감가상각은 외부 요인,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상권 세태, 시장성, 감퇴로 말미암은 감가이기 때문에 영속성이고 나발이고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1번. 이 문제도 난이도 하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난이도 역시 하짜리 문제입니다. 좀 특이하게 나왔던 지문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지가 뭐냐? 환지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 요거 제외한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채비지, 공공용지가 보류지, 요거 빼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한다. 환지 정확한 표현이고요. 경사진 땅, 이 경사진 땅들이 보통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 땅을 우리 뭐라 그래요? 법지. 그랬고 고압 송전선 아래 또는 고압 전선 아래 토지는 선하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해변 토지는 빈지, 바닷가라고 해야 되겠죠.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등록 안 된 땅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빈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바다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빈지,
가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아마 출발 1번, 2번, 3번까지 출발은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에 이게 경비 충당, 비용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아까 환지할 때 비용 충당의 땅을 채비지, 공익 목적의 땅을 보류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원래 총론에서는 환지하고 채비지까지는 내지 않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줬다는 측면이 약간 특이할 만한 점이 됩니다만은 답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좀 쉽게 풀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이요? 4번. 정답 4번. 자, 그럼 4번 문제죠. 여기서는 이제 좀 난이도가 상짜리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난이도가 왜 상이냐? 신규란 말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 찾아봐라 했습니다.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 일단은 업체 수가 감소되면 공급 줄어요. 그쵸? 하나. 그 다음에 보조금이 축소되면 건설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면 공급이 줍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 하락과 원가 절감은 전부 다 생산비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니은과 리을은 들어가야 되겠죠. 미음은 삭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고 미음이 삭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기억,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가격 하락이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신규라 그랬죠. 부동산을 기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공급을 오르고 나서 공급하니까 지금 공급 안 하겠죠. 공급 감소되고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지금 물량을 쏟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증가시킨다가 맞는데 신규 주택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요. 건설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업자들이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공급 감소 요인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억도 맞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 요인, 가격 하락할 것 같다고 기대되면 건설업자들이 가격이 하락할 게 뻔한데 누가 공급을 하겠냐는 거죠. 공급을 안 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량 개념, 신규 공급은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어서 답이 4번으로 결정이 나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이의 신청 여지가 있으면 이의 신청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로 할게요. 5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5번 문제도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혜량의 변화율이 1%다. 이 사실 변화율을 상승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1%라고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변화율 1%면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하고 부동산 학교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플러스 1이라고 잘 해석을 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부 다 그러니까 뭐도 가격도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도 소득도 그다음에 이게 대체재거든요. 대체재 가격도 전부 다 5%씩 상승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고 네 번째를 그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량이 뭐해요? 그러면 감소해요. 소득을 증가시키면 수량이 뭐해요? 증가됩니다. 대체재 가격을 올려버리면 수량은 뭐예요? 그럼 증가됩니다. 그 결과 전체 수량이 지금 플러스 1%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부 다 5%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 0.5이기 때문에 5 그럼 마이너스 2.5 내려줘야 됩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량이 감소되는 게 수요 법칙이죠. 근데 소득은 또 5% 상승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가격 5% 올랐고 소득도 5% 증가됐고 대체재 가격도 5% 증가됐습니다. 근데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면요. 수요 교차 탄력성 0.3입니다. 이건 증가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53 그럼 플러스 1.5 해줘야 됩니다. 1.5 그러면 마이너스 2.5에 1.5, 2.5에 플러스 1.5가 하면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2가 와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예.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5인데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이 되려면 가운데 이게 플러스 2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뭐를 물었냐면 소득 탄력성을 물었습니다. 5분의 2입니다. 5분의 2. 5분의 2는 얼마냐면 0.4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에 대한 전반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로서 난이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는 마이너스 2.5가 돼야 돼. 근데 플러스 1.5인 경우도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이 됐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인데 가운데 플러스 2가 와줘야 돼.
이게 플러스 2가 와줄라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5분의 플러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0.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 상짜리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6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 중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 불변은 보지 않는다 그랬죠. 불변은 보지 않고. 공급이 감소, 깁스 감소니까 가격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틀렸고. 수요 증가 보면 되죠. 그럼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다. 공급 증가 폭이 수요 증가 폭보다 크다. 큰 것만 보면 되니까 깁스 증가해서 가격 하락하고 양은 증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 크다면에 났을 때는 큰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 하락에 양 감소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5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 수요 증가폭이 크면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그래서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본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문제로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그래도 중정도, 아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 같기 때문에 중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하짜리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하향 시장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후퇴 시장은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경기 정점에 도달하는 시장. 이게 상향 시장이죠. 하향 시장에서는 건축 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것도 상향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둘 다 상향 시장. 4번 회복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중시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 진짜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매도자가 어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 시장 전에가 하향 시장이었는데 하향 시장까지 매수자가 중시되다가 이제 회복 시장이 오면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 시장. 답은 4번이고요. 안정시장은 과거의 거래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봐버립니다. 가격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거래 가격 기준을 활용하기 어렵다. 활용하기가 쉽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다소 쉬웠던 문제였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난이도를 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분수가 나오는 바람에 2분의 3p 이렇게 이런 건 1.5p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1.5p.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를 같게 만들어주냐면 120-2p랑 누구를 2p-20을 같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뭐야? 120- 제가 1.5p로 바꾸자 그랬죠? 네, 그럼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2p-20을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20 마이너스 2p-20을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p는 140이 되는 거고요. 그럼 p를 계산하시면 p가 35. 대입을 하면 q는 50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같게 만들어 볼까요? 3.5p, 140. 그럼 p가 얼마예요? 40. 대입하면 q는 얼마예요? 60. 그럼 가격은 35에서 40으로 갔기 때문에 5가 상승한다.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양은 50에서 60kg 갔기 때문에 10이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을 1.5p로만 좀 바꿔주신다면 굳이 이렇게 약분이라든지 통분 같은 걸 하지 않고도 분수 계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분수가 나오는 바람에, 근데 이런 분수 연습은 사실 직전 시험이었던 32회 시험에서 거미집 이론에서도 한번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분수 연습을 우리 소수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문제 유형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난이도 상으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난이도 하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장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그렇게 해서 단기와 장기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단기는 모두 장기로, 여기 있는 장기는 모두 단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장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그렇지. 아니면 단기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하든지,
그래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다르게 뭐 부동산 시장이 수급 조절이 용이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음으로 단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와 장기를 바꿔도 되고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수급 조절이 곤란한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곤란이 언제 더 단계 더, 그래서 장기보다 단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음으로, 비탄력적이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10번 허프입니다. 허프. 이건 난이도 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쳐넣는 말도 있고. 그래서 10번의 허프 모형은 확률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 확률이란 말이 좀 일단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매장 크기에는 좀 비례를 하고 거리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승만큼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거리의 반비례 조금 이렇게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매끄럽지 못한 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란 말을 단 공간 마찰 개수에 따른다, 요 말만 해줬어도 참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지문이고요. 공간 마찰 개수, 요거 이제 우리가 저항값으로 얘기를 했는데,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저항을 많이 한다 그랬죠. 커진다. 그리고 일상용품이면 또 저항을 많이 합니다. 마찰 개수값 커진다 그랬었고요. 소비자는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행동 경향이 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의 주안점이고요.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성 게임에 된다는 한계가 있다면 이건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가 다 맞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실전에서 맞추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난이도가 상짜리 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1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5분 나오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허프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탈라가 나옵니다. 크리스탈라. 제가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뭐 최소 요구의 범위, 이런 표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을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말이 계속 나와주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빠른 해설을 해야 되는 거 관계로 이 부분은 그냥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면 중심지가 성립된다는 어떤 소비자의 분포를 거시적으로 본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지금은 될 것 같으세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얘 난이도 하루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학자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다소 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2번은 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중정도를 줄 건데, 정보 현재 가치, 전 진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정보 현재 가치는 틀리는 분들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계산기에 어떻게 누르시면 되냐면 AC를 누르고요. AC를 누르고 일단 10억 1천만 원을 칩니다. 그죠? 12억 1천만 원 빼기 4억 8천4백만 원을 칩니다. 곱하기 55%를 칩니다. 나누기 1.1 는을 두 번 눌러줘야 됩니다. 왜 는을 두 번 눌러줘야 되냐면 2년 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 하는 거 있었죠. 그죠? 빼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RN수로 나눠주고 2년일 때는 한 번 더 눌러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안나 는는 아주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연습만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챙겨 가셔야 되는, 그리고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속에 속합니다. 13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게 핵심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교회를 갈수록 조박농업이 입지한다. 위치에 따라서 또는 거리, 물론 이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송비라고 보는 건데, 수송비를 보통 주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수송비를 좀 안 준 것 같아.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용의 토지 할당이 된다. 사실 요것만 봐서는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기가 좀 더恰당합니다만은 지문 5개 중에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이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응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이 있었으면 난이도 핫짜리인데,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찾을 수 있었겠나, 난이도 중 정도로 봐야 됩니다. 거리에 따른,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 차이를 낳게 한다라는 이론,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설이 있었으면 그걸 체크하셨어도 무방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14번.
14번 문제는 드디어 이제 뭐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문제였죠. 랠리의 소매 중력 모형 그러기도 하고 소매 인력 법칙 그러기도 하죠.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얘는 바로 거리의 제곱이 나와도 괜찮아요.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한데 제가 요거는 아무리 귀찮아도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가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5만, 여기 32,000, 32,000, 여기는 5km, 여기는 2km. 오케이. 자,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을 하면 좋은데요. 요거 1000으로 약분합시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고 A 거리 제곱분에 5의 제곱은 25니까 25분의 50 플러스 2 제곱은 4니까 4분의 32. A를 먼저 보내볼까요? 25분의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2 나와요. 요거 48에 38 나와요. 요거 2 나옵니다. 결국 이제 10분의 2에서 20%가 나옵니다. A로 갈 확률이 20%. 근데 잠재 월 추정 매출액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10억에 20%니까 요로 2억. 당연히 요로는 8억 이렇게 해서 좀 아주 쉽게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계적인 연습만 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난이도 뭐 중정도 그래도 뭐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암산으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였으니까 난이도 중정도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고생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학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자.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요거 3개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물론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각각 최소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 집적이익은 최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은 오케이. 리언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그러니까 수요 측면 많이 했던 내용이죠. 이것도 오케이. 넬슨은 점포 입지의 원칙 소매 입지론 주장하셨죠. 어떤 장소 입지하면 좋은지 많이 했던 지문이고요. 해리스 울만은 다핵심 이론 일단 맞고요. 하나의 중심 업무식으로 핵으로 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몇 개의 분리된 핵으로 통합된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학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중간중간 문제 풀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강의에서도 학자 정리는 저도 많이 강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학자 정리를 열심히 좀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시작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6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깜짝 놀랐죠. 예, 부동산학개론에서 공법이 나왔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관농자에 있습니다. 도관농자. 근데 그 중에서 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또다시 뭐요? 주, 상, 공, 녹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심장에서 여러분들 주상공록이라는 게 떠올라서 이게 녹지지역 있네. 근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없네. 그래서 답은 리얼 한 개. 이런 형태 좀 특이했던 형태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 1, 2차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0초 컷이 가능했던 문제였고요.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용도지역을 하지 않았던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 있지 않았겠느냐 싶긴 한데 왜 굳이 공법 문제를 갖다 개론에 자꾸 내는지를 모르겠네요. 오케이. 어쨌든 답은 1번. 요거는 난이도 그래도 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법 문제니까 16번 다시 돌아가서 난이도 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아마 오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 난이도 극하짜리 문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습니다. 자치관리라는 게 없어요. 자치관리라는 게. 그리고 간접관리라는 게 없어요. 간접관리라는 게.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3개 있는데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니까 문제 안 봐도 답은 사실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상근으로 임직원을 두고 자기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맞고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맞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투자회사 법 조문을 줬더라면 문제가 좀 더 어려웠을 뻔했는데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를 물었고 종류가 3개밖에 없다는 거.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그렇게만 하셨어도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았겠느냐. 좀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18번. 18번은 난이도 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상. 자,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왜
그 개발권 양도제도 TDR,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간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직전 시험이었던 32회 시험에서는 여기서만 두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지문 정도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지은행제도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 아니죠. 직접 개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법령상 개발부담금제도 여기 1990년에 시행이 되었고요. 재건축부담금 여기 2007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제도가 재건축부담금제도보다 먼저 도입된 제도가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이런 그 연도를 묻는 문제, 역사시험도 아니고 연도를 묻는 문제가 화가 납니다만은 저는 계속 규칙적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시켜드렸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제와 재건축부담금제를 연습시켜드리진 않았고요. 뭐 부동산 실명제라든지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실거래가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시켜드렸었던 것 같고, 재건축부담금 이슈가 된 게 2000년대 이후가 되는 거고요. 개발부담금제도는 그 이전부터도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자꾸 나오고 있네요. PR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주택가격이 예를 들면 5억입니다. 근데 어떤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5천만 원밖에 연소득이 안 되고요. 어떤 데 가보니까 1억이야. 5천만 원인 지역은요, 주택 사는데 10년 걸리고요. 소득이 1억인 지역에서는 5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IR 지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그래서 그 값이 작을수록 주택 구입은 쉽다라는 의미고요. 부동산 실명제 근거 법률, 좀 문제 어렵게 내려고 진짜 노력한 것 같아요. 부동산 실명제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부동산 실명제법이라고 따로 있고, 등기법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 순서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들, 뉴스에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소 쉽게 풀었을 텐데, 그냥 그 수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동안에 부동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분들은 다소 이렇게 풀지 않았겠나 싶어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케이.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부동산 조세인데 이거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국세하고 뭐요? 지방세. 예. 취득할 때 내는 국세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거. 보유할 때는 하나밖에 없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가가치세. 요거 제가 사실은 동영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냈거든요. 이거 대표적인 국세다 하면서 제가 한번 동영 1회인가요? 제가 한번 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 동영 쳐보신 분들은 아마 부가치세 그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양도소득세와 부가치세는 국세다. 예,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국세고요. 부가치세도 국세 맞습니다. 기억 오케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어디 갔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맞고요.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부과한다.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게 맞는데 재산세는 보유할 때 부과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다.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게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은 두 개밖에 없고 난이도 하짜리 문제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20번. 20번 문제 풀기 전에 저랑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이 합니다. 4개 층이 하고 660을 초과해버리면 연립이고요. 660 이하면 다세대가 됩니다. 다중이나 다가구는 3개 층이 합니다. 3개 층이 하고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둘 다. 그리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해요.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가고요. 19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기숙사는 뭐 층수 규제는 없고요. 학교에 학생, 그 다음에 공장에 종업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치사 50% 우리 공법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공법 문제 또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법 영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일단 4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날라가요. 그리고 6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60을 초과하는 연립주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응용을 했던 문제, 법조문을 그대로 주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유주택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4층이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 4번 다 날아가고 6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60을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다른
건축법이기 때문에 난이도 중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정말 많이 했었던 거죠. 뭘 많이 했었냐면 할인율하고 재투자율.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달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년가법하고 내부승률법이 할인율과 재투자율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수년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승률을 쓰고요. 내부승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승률을 쓴다. 우리 진짜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많이 했었죠. 기억나죠, 진짜. 그래서 수년가는요, 내부승률로 할인하는 게 아니고 요구승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수년가법은 뭘로? 할인율로 뭐를 쓴다? 요구승률을 쓴다.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이 정도 문제는 그래도 뭐 투자론이니까 난이도 중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2번도 사실은 난이도 한짜리인데 중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관계수 그러면 이제 요 숫자 손가락 4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4개. 1이면 효과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데 플러스는 효과 작고 마이너스는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이 효과가 최대가 된다. 진짜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뭐인 경우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두 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정도는 오케이 재료까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죠. 상관계수 정말 많이 했었던 내용이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강조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상관계수는 틀리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난이도 하루 하려고 하다가 밑에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난이도 중으로 약간 상향을 시켰습니다. 23번. 23번은 다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요즘 최근 15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15회 때 뜨고 한 번도 안 떴는데 최근 15년도 아니네요. 최근 18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던 자본 환원율 그러기도 하고 환원율 그러기도 해요. 환원이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우리 왜 수익 가격 구하는 공식은 수익 가액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거든요. 환원이율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환원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순영업소득이 커지면 가격은 비싸져요. 이거 두 개 비례관계. 그리고 환원율이 커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거 두 개 반비례관계. 그러면 가격이 커지면 환원율이 어떻게 된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일정하고 얘는 가만히 있고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 가격이 상승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자본 환원율은 뭐한다? 하락한다라고 낮추는 요인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순영업소득과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환원이율과 수익가액.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가격이 비싸지면 환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짜리 문제였고 조금 풀기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오케이. 24번. 어림셈법인데 이것도 난이도 제가 중정도로 합니다만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간 가치를 반영한 거는 4개밖에 없습니다. 순례지형가. 그래서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 현가해소기간법 요 4개만 시간 가치를 반영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어림셈법이에요. 무슨 법이야?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 고려 못합니다.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뭐예요? 순례지 현가.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시간 가치 반영하는 거에는 순례지 현가만 있지 어림셈법에 속하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제가 25번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했다가 고쳤어요. 이 난이도 중 정도로 봐야 됩니다. 일단 순소득 승수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공식 알고 계십니까? 근데 순소득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 얼마? 1,000만 원. 영업비용 얼마? 500만 원. 영업비용이 영업경비니까.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 500만 원. 오케이, 여기 500만 원 쓰고. 총투자액 얼마? 이게 또 이런 짓을 또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시험 이렇게 낼 때마다 이런 짓을 하는데 만만 원. 원.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만만 원. 1억입니다. 1억. 만원짜리 만장. 집에 만원짜리 만장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만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1억. 그러면 1억을 5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숫자 이제 20. 이걸 사실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20년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3번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요. 여기 지분 투자에 가능초소득 다 필요 없고요. 부채소득세, 영업소득세, 부채서비스세, 영업소득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제가 동그라미 친 거 3개. 총투자하고 유효총소득하고 영업비용. 이게 영업경비거든. 이거만 알면 되는 건데 덩치가 크게 보이려고 막 나 어려운 문제야. 나 손대지 마. 나 지금 민감해. 막 이런 그러려고 좀 이렇게 디립다 어렵게 내는 듯하게 그죠? 보이게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놓치신 분들은 안타까웠던 그래서 제가 7월달 8월달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계산 문제 약하신 분들도 공식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소득 승수 구하는 공식이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고 유형순이니까 순영업소득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값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이 정도 문제는 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실상은 좀 쉬웠던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오케이. 26번은 기출문제 재탕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 예상했던 문제죠. 자기자본 수익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투자로는 계산 문제가 다소 쉬웠다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원래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내 돈, 수익, 이자, 그리고 뭐요? 상승분.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기업과 니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은을 먼저 풀었으면 좋겠었어요. 좋겠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좋겠네요. 니은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것도 2만만 원, 2만만 원. 왜 이러는 걸까요? 2만만 원. 2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 그러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내 돈이 2억이 다 들어갑니다. 수익이 700만 원. 700만 원. 뺄 이자는 없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2억짜리가 3%. 자, 제가 2억에 3% 빨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에 3%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2억에 30%를 계산한 다음에 영 하나 빼면 돼요. 결과값에서. 2억에 30%는 6천, 영 하나 빼면 얼마? 6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그러면 2억분의 600만 원이니까 얘는 이제 1300만 원이 되겠지. 2억분의 700% 600일이 1300만 원. 그럼 얘는 이제 0.065에서 6.5%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했는데도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고요. 기억이 좀 어렵죠. 예. 타인 자본을 40% 활용했다. 자, 그러면 숫자 좀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2억에 40% 활용하면 부채가 얼마를 끌어왔냐면 8천만 원을 끌어왔고 내 지분이 1억 2천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풀면서도 숫자 지저분하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1억 2천, 수익은 똑같이 700만 원, 가격 오른 거 600만 원 반영하고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이자는요, 빌린 돈이 얼마라 그랬는데 8천이라고 했는데 8천에 5%. 자, 8천에 5% 빨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8천에 5%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8천에 50%를 계산한 다음에 영 하나 빼면 됩니다. 8천에 50% 얼마? 4천. 영 하나 빼면 얼마? 400. 오케이. 400만 원 빼줍니다. 요게 이제 1,300만 원에다가 400을 빼주게 되면 900이거든요. 900 나누기 1억 2천을 때려주면 0.075 해서 7.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도 난이도 제가 뭐 상으로 주기는 조금 그래요. 난이도 중정도로 합시다. 중정도로 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문제지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투자론. 27번이 이제 금융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정말 쉬웠던 문제인데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금융을 확대해주고요. 금리를 인하시켜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주택가격 상승할 때는요. 금리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토비 금융을 확대하면 안 되고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해야 되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금융규제의 완화책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좋아요. 답은 1번. 조금 쉬웠던 문제인데 이것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27번 문제도 난이도는 하짜리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그래도 뭐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루 하에 가까운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8번은 오늘 나갔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가장 낮은 문제. 주택연금 누가? HF에서. HF 누구? 주택금융공사, 하우징 파이낸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와야 되고요.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이런 거, 도시보증공사 이런 거 우리가 결혼에 안 배우고요. 원은요, 한국부동산원은 표준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국장이 의뢰할 때 부동산원이 등장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고는 LH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사 두 개, 토지주택공사와 금융공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주택연금은 당연히 금융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공사 HF에서 보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난이도 극하짜리 그런 문제입니다. 쉬웠고요. 29번. 29번 문제가 아마 시험장에서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을 겁니다. 상짜리 문제인데 대출 잔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대출 잔액 좀 어려웠던 문제긴 한데 잔금 구하는 공식입니다. 잔금 구하는 공식은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입니다. 잔여기간 공식이에요. 그럼 잔금은 원리금이 얼마냐면 원리금이 54만 원, 여기 54만 원 이렇게 치고 전체 기간이 몇 년인데 전체 기간이 30년인데 5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이죠? 25년짜리. 25년짜리 연금연가계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54만 원 곱하기 171.06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돈이 얼마 나오냐면 9,237만 2,400원이 뜰 거예요. 근데 만 원 미만은 절사라. 절사는 버리는 거니까 9,237만 2,000원인데 만 원 미만은 절사니까 그냥 9,237만 원 정도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억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면 돼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정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정기간은 연금연가 30년이니까 0.아니지. 여기 저당상수가 연금현가계수 역수입니다. 그래서 0.0054분의 1을 때려줘야 됩니다. 이게 30년짜리 연금현가계수입니다. 요 둘은 역수니까 연금현가계수. 이거 필요한 거니까 이거. 그리고 25년짜리 연금현가계수 171.06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분해가 들어가야 되냐면 0.0054분의 1분의 171.06을 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 저렇게 줬다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잔금 구하는 것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리금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좀 문제 자체는 아마 생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오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0번. 이거 많이 했던 거죠. 가중평균 상환기간. 이거 회수기간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다 그랬습니다. 회수기간 짧은가요? 짧은 거. 원금균등이 가장 짧죠. 하나 원리금균등.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제일 늦어요. 이거는 뭐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얘기하면 원금균등. 얘가 제일 빠르고 원리금균등. 얘가 두 번째로 빠르고 세 번째가 최정식. 얘가 늦고요. 만기 일시상환은 원금 만기 일시상환은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만 물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가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문제고 이것도 뭐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란 단어를 조금 회수기간이란 말로 해석을 빨리 못했으면 좀 어려웠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까지를 공부하시게 되면 조금 공부량이 진짜 너무 많아져서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던 내용인데 이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서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라고 합니다. 기업어음 그냥 기업어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기업어음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 정도 문제는 난이도 극상짜리로 보고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런 문제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32번 문제로 갈게요. 정말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몇 개? 8개. 어디로 가는? 영국행으로 가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가죠? 분기별로 한 번씩 갑니다. 분기기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통합, 장기전세, 분양전환, 기준주택 매입도 있고 기준주택 전세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했었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영국행, 영국 나왔고 분기별로 분기 나왔고 공공지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왜냐면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잖아.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공공임대를 묻고 민간임대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실수하셨는데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은
4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33번 마케팅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개발론에서 두 문제가 주제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개발론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우리 왜 개발론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개발에 시공 제외된다, 개시 제외 이런 것도 했었고, 뭐 흡술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었고, GCC 타투, 아예 부탁 근검마, 그리고 왜 사업 수탁 방식하고 신탁 방식, 그리고 BTO, BTL이 안 나왔어요. 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아무튼 마케팅 하나, 관리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점유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고요. 고객 점유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관계 마케팅은 이거 관계는 한 사람 맺을 수가 없는 거니까 수요 공급자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STP하고 포피믹스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 아이다가 나오는 거고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관계 마케팅 이제 브랜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는 수요자 측면이 아니고 공급자 측면입니다. 자, 우리 이거 암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시, 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공시를 불러 공시쌤한테 공시, 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우리. 공시 해야지. 수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 공시, 공급자 중심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적은 가격 전략.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재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런 거 나와버리면 또 교재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마케팅 가격 전략에서는 4가지 전략만 배우셨어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시가 전략, 신축 가격 전략만 배우셨는데 적은 가격 전략 요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요것도 나왔네요. 아무튼 답이 1번에 있어서 좀 쉽게 그래도 1번을 찾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심정의 상황에서 1번을 못 보신 분들은 공시수고를 못 보신 분들은 2번 쪽도 좀 체크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원래는 하짜리인데 중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난이도 하 중에서 극하. 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대형 건물이고 기밀 유지는 잘 못한다. 이거는 위탁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공공관리 방식, 뭐 그다음에 조합 관리 방식 이런 말은 없는 말이고 사실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자치 관리, 직영 관리, 자가 관리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중에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 극하짜리 답은 2번인 그런 문제입니다. 35번 문제로 가죠. 35번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감가 수정. 감가 수정 한번 해볼까요? 감가 수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제조다로 평가하다가 합니다. 이렇게. 내용 연수는요,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이렇게. 감가 유인은요, 물기경 3개 있습니다. 관찰을 합니까? 관찰도 합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유래기간분. 그래서 내용 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은 초기에는 매년 감가액이 큰데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매년 감가액이 체감한다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해서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닌 물리적 연수. 잘해놓고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닌 경제적 내용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제주도로 원가에 감액해야 될 때 감가윤이 3개 있습니다. 물기경. 오케이. 이거 맞고요. 감가 수정 방법은 네. 유래기간분. 네. 유래기가 있고요. 간분 있습니다. 네. 유래기간분. 이렇게. 네. 유래기간분. 이렇게. 맞는 표현입니다. 내용연수법에는 또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래기간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 맞고.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액을 곱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까지는 참 좋았는데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매년 감가액이 감소한다. 매년 감가액이 체감한다. 우리 왜 수업 시간에는 뭐 400, 300, 200, 70, 3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만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이 문제는 난이도 중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5번부터 사실은 감정평가로 문제입니다. 36번.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원래는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을 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요. 시장 가치가 아닌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요. 뭐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면 그 시장 가치 외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이런 시장 가치 외의 특징과 성격 아니면 합리성, 합법성, 실행 가능성 이런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요. 검토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규정이 가장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평가사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서 제가 강조를 좀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7번은 그 유명한 빼빼나 문제인데 잠깐 칠판 한번 보셔야 됩니다. 토지가 5고 토지가 60%예요. 그러면 5, 6에 3. 건물이 10이고 건물이 40%예요. 그럼 건물이 4. 이건 7%가 됩니다. 7%. 그리고 이걸 구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 총소득의 영업 경비가 4,400이 2.5%니까 이게 110만 원 정도 나와요. 110만 원.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다가 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가능 총소득 얼마에다가 4,400에다가 그 10%니까 여기 440 빼고, 그지? 그다음에 2.5%니까 110만 원 빼고, 그리고 7%로 나눠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다 되고 AC 한 다음에 4,400만 원 빼기 440 빼기 110 나누기 7% 때려버리면 답이 5억 5천만 원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 난이도 상으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만은 조금만 계산 문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그 쉽게 좀 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은 3번. 오케이. 38번도 많이 했었죠. 그래도 강조했던 게 나와서 좀 다행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편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요, 원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근데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제가 다른 분들 안 할 때 저 혼자 많이 했던 건데, 표준지 공시가 공시상 5개 있습니다. 5개 어떤 거 있었죠?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그래서 보면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여기까지도 우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용도지,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 이렇게 5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오케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해야 되고요. 주택은 어디다가 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평가법인한테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왜? 토지, 법인, 주택, 원 기억나시죠? 토지는 법인에, 주택은 원, 주택은 법인이 아니고 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5번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라 말하고 섞일 수가 없어. 개별주택 말과 섞일 수가 없고 표준 단독주택이에요. 또는 그냥 줄여서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표준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독이란 말을 아예 없애버리고 공동이란 말을 빼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동 아예 빼서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하든지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지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지문이 됩니다. 많이 했었던 내용이라서 답은 2번. 39번. 39번은 100% 나온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면적 제곱미터 동그라미 하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곱미터. 어디 갔어? 200제곱미터. 오케이. 그럼 돈 얼마? 8억 곱하기 200분의 150. 그리고 잘 봐야 될 게 용도 지역이 어딘지 봐야 됩니다. 일반 주거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 변동률을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오기 전에 5% 상승 갖고 오기 전에 거래 시점 사정 보존치가 0.9입니다. 여기 0.9 해줘야 됩니다. 0.9 해주고 주거지역 변동률이 5%니까 1.05 그리고 5% 열세니까 이거는 뭐 0.95 이렇게 때려주면 돼요.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위에 거 곱해주고 밑에 거 나눠주면 되거든. 그래서 AC 누르고 8억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는 이렇게 때리면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억 3,865만 원이 됩니다.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는 합니다만은 그 문제의 어떤 길이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는 거지 문제 난이도 때문에 상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망의 40번 문제. 40번 문제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좀 편안하게 민법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오게 되는데 40번 난이도 합니다. 자, 일단 무슨 방식은 물었냐면 비교 방식은 물었습니다. 난이도 하짜리. 비교 방식에는 3가지 입법이 있거든요.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된다.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 다 해당이 되지. 하나 더 해당돼요. 임대사례 비교법까지. 그래서 해당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를 모두 해설을 진행해 봤습니다.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충분히 듭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위로 말씀과 다 합격 못 시게 들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오늘은 시험 치른 날이니까요. 좀 푹 쉬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못다 보낸 시간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격 못하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다시 크게 웃을 날을 기약해 봅시다. 33회 부동산학 개론 총평과 해설 강의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 치르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